네, 계속해서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톡 쏘는 맛이 일품인 3인 3색 시사 맛집 이슈 삼합이 있는 날인데요. 오늘도 신장식 김필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대문이 좀 바뀌었어요. 산뜻한 사진으로. 그렇다고 뭐 인물들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성형한 것도 아니고 그 얼굴이지만. 아니, 안경 다 쓴 걸로 바뀌었네. 그러니까, 안경 올리는 걸로. 안경 올리는 걸로.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신장식 변호사님 연수하셨죠? 아, 그렇죠. 이제 네. 뭐 저는 어디서 하셨어요? 뭐 다 검찰하고 법원하고 다 조금씩 이제 저는 로스쿨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2달씩 하시잖아요. 네, 우린 2달씩 연수원은. 했어요. 네. 그렇게 길게 하진 않고 짧게. 어디요? 뭐 그래도 뭐 중앙에서 했다, 뭐 어디서 했다 있잖아요. 청주에서 했죠. 제가 청주에서. 충북대 출신이기 때문에 청주에서. 청주에서? 네, 짧게 했습니다. 어쨌든 검사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고. 판사 출신이시고. 예. 조금 돋보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돋보이려는 욕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제가 판사 검사 다 거쳤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좋습니다. 자, 우리 김필삼 변호사님 어때요? 저도 2달씩 시부했고요. 네, 우리 2달씩 6개월 했잖아요. 네, 다 하고 저는 저기 법원하고 검찰은 대구에서 했습니다. 대구에서. 고향이 대구거든요. 대구에서 했고 검찰은 특히 검찰에서 제가 혁혁한 공업도 세웠어?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저기 좀 오래 묵은 사건들 제가 다 치워가지고. 이야. 깜치 처리반. 아니 도대체 자랑을 안 하는 날이 없어. 맨날 자랑질이야. 아니 되게 막 그 겸손하고 그래가지고는 막 생각해내면서 와. 근데 어쨌든 잘 처리했어요? 잘 해가지고. 시보 상도 받았구나. 시보 마치고 나와서 한 몇 달 있다가 감사 전화를 한 번 더 받았어서요. 아직 그 덕분에 지금도 여기 사인 사건 아직 아직 잘 돌아간다고.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판사 출신이고 검사 출신인데다가 나라에서 상도 받았다. 네. 상 받은 건 아니고 상 받은 건 아니고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다.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다. 저는 인천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에서 시보를 하고 판사 시보를 하고 그다음에 인천지검에서 제가 검찰 시보를 하고 제가 서울행정법원에서 또 전무기간 연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행정법원 출신에다가 서부지방법원 판사 출신에다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출신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훌륭한 우리 셋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 알겠어요, 이 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잘 털어볼게요. 자, 야권 내부에서 후보 교체론이 솔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고 또 사실 여권에 대해서도 후보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또 있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야 모두에게 후보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윤석열 후보 교체한다는 여론이 더 좀 높더라. 여기가 제가 뭐 구체적인 숫자 안 말합니다만 뭐 50 몇 프로였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교체는 30 몇 프로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세한 건 좀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요 얘기 제가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좀 밑그림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로 좀 나오는 건데요. 지금 여야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70.4%, 불필요하다는 25.1%,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는 불필요가 57.8%, 필요가 35.7%. 그래서 이거를 다 평균 잡아놨더니 필요하다라는 게 한 지금 50%가 넘고 60% 가까이 되나 봐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야, 이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가장 기뻐하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금 이 대선 후보들을 다 바꿔준다는 이 와중에 본인의 지지율이 쏙쏙 올라가고 있대요. 그리고 또 여긴 안 나왔지만 제가 본 허경영 후보도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본인이 속한 당의 후보에 대한 충성심이 원래 높을 텐데 지금 특히 이 국민의힘 그림을 보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비토 여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왜 그럽니까? 우선 신장식 변호사님. 도저히 지지하기가 어려운. 그래요?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네. 그 전에 이 지난 대선을 생각해 보시면 홍준표 후보가 당시 본인은 그 무너져가는 당 지지율 5%인 정당을 거의 뭐 30%대까지 20%를 넘게 맞아요. 올려가야 되기 때문에 핵심 지지층 을 결집시켜야 되기 때문에 본인은 역할 행동을 한 거다. 이렇게 지금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당시에도 정말 평생 보수정당을 지지했던 저희 후배 아버님이 굉장히 진짜 보수적인 분이세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근데 투표를 포기하시더라고요. 도저히 가서 찍을 자신이 없다. 저 정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찍겠냐. 라고 말씀을 하셔서 투표를 포기하셨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네네. 근데 지금
윤 후보를 바라보는 심정이 보수 유권자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심정이 거기에서도 더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도저히 저 사람을 찍을 수 없다, 또는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요? 네. 이 사람은 지금같이 이런 후보는 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은 후보인가 취객인가,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후보인가 취객인가? 네, 이거 좀 너무 직접적이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뭐 사실 후보 교체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그 관련 그 다른 조사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 지금 비토해서 정말 윤석열을 못 찍겠다는 핵심 지지층이 그렇게 움직인다기보다는 네. 중도층의 소구력이 지금 떨어지는 게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정작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이렇게 후보 교체가 나왔지만 그래서 누굴 찍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전히 매우 높은 퍼센티지로 윤석열 지지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지지에 대해서 핵심 지지층들은 결집이 돼 있는 상태인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이걸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불안감 같은 것들이 좀 번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위기감이 들고요. 지금 사실은 좀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네. 보면은요, 국민의힘이나 보수 성향이나 정부 비판 성향이 모두 비슷하게 후보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인 거예요.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사람들은 후보 교체 여론이 70.4%,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사람들이 67.4%가 또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가 73.6% 나왔다는 거죠.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신장식 변호사님, 네. 뭐 다 지금 어쨌든 교체 쪽으로 마음이 가고 있네요. 아니, 아까 김필성 변호사님 말씀대로 네. 불안한 겁니다. 이 사람 내가 찍을 수 있을까? 정권 교체, 그러니까 하나는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까? 네네. 오직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의 그렇죠. 정권 교체만 적임자다라는 걸로 이제 얘기했잖아. 불려 올라왔는데 맞아요. 정권 교체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와, 내가 찍을 수 있을까? 이제 마지막에. 그렇지. 예, 이런 두 가지 마음. 그러니까 완주할 도저히. 수 있느냐가 사실은 첫 번째예요. 네. 그 후보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완주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계속 찍을 지지하겠느냐. 수 있느냐, 계속 지지할 수 있느냐,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느냐, 내가 지지할 수 있느냐, 이런 데서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고. 그러네. 근데 이것을 대응하는 저는 윤 후보나 국민의힘 측의 이 여론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아직 뭐 대한민국의 일주일은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네, 거 보세요. 네. 일주일 만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근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응을 하는데 이 홀드 유어 템퍼 이거를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못 잡고 있어요. 전혀 못 잡고 오폭을 하기 시작을 하는, 난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투 중에 있는 전투원이 겁에 질리면 어떻게 되냐면 총을 정조준을 해서 쏘는 게 아니라 머리는 참호에다가 박고 총만 위에 올리고 이렇게 방아쇠만 달리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그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후보의 대구 경북 지역 그 경북 선대위에서 발언이 그랬고요. 네. 가짜 나서 정말 뭐 이런 등등의 발언.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소위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한 검증 관련돼서 그 국민검증위원회인가 뭐 이재명 검증특위에서 냈다가 8시간 만에 유감 철회했죠. 표명하면서 철회했죠. 뭐 학교를 뭐 사무소에서 들어갔네, 뭐 특별전화로 갔네. 그렇죠, 100% 그렇죠. 거짓말이라고 이재명 후보가 말했어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제가 재밌게 봤던 건 뭐냐면 어제 MBC 박성재 사장을 고발했어요. 그것도 좀 황당하더만요. 예, 예. 이거 완전히 오폭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난사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데나 뭐라도 하나 걸려라라고 난사를 하는데 이게 그 본인의 그 지금 답답한 마음을 다 이렇게 딱 중심을 틀어지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 언급 잠깐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해서 뭐 입학 관련해서 조민영하고 비슷한 특별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막 주장한 사람이 초선 의원 66명이 성명서로 나갔단 말이죠. 67명입니다. 67명이었어요? 그런데 초선 의원 우리가 그래서 67명이나 되는 사람은 보좌관도 없냐, 제대로 확인 하나도 안 했냐. 그랬더니 아니다, 자기네는 괜찮다. 그냥 가로사령고소에서 그 전날 한 말 가지고 그대로 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다 틀려. 그러니까 8시간 만에 지금 처리하고 사과한 거잖아요. 뭐 사과도 제대로 안 했지만. 유감 표명했어요. 네, 유감 사과도 표명. 아니에요. 네. 네. 아니 어떻게 의원 67명이 예. 그렇게 한꺼번에 다 엉터리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정치공학이라는 말 쓰잖아요. 네. 정치공학적으로 원래 전통적으로 가장 뛰어난 집단이 그쪽 분들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되게 것들을 잘하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너무 영리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의 그런 대응을 하는 쪽이었는데 지금 그 내부에서 그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지고 다 무너진 거죠. 목소리를 내서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사실 지금 오퍼기로가 말씀하셨는데 특히 윤석열 후보의 어제 발언 같은 건 진짜 아마추어도 정치 경험은 전혀 없는, 물론 뭐 없다는 건 알고 있지만 주변에서 전혀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컨트롤 안 맞아요. 돼요. 예, 네. 유세문 없이 한 거예요. 예, 없이 한. 역시 또 안 읽어 그 없이 그냥 즉석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구나. 지금 말씀하셨던 그 초선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실이라고 특히 초선 같은 경우에는 보좌진들이나 이런 것 뒤에서 팩트체크나 이런 것들이 해야죠.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시스템들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물론 당 조직이나 이런 쪽에서의 뒷받침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좀 홍치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좀 전에 신장식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MBC 박 사장님 얘기는 네, 박성재 사장. 예, MBC 사장이 예전에 해직됐을 땐가 그 마이크 오디오 장비 그런 사업을 했는데 스피커. 예, 스피커 상비였어요. 스피커인가요? 2017년도에 이제 그만두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오디오가 1,200만 원짜리인가? 그게 제일 하이엔드, 제일 좋은 거. 방송하는데 이렇게 딱 보여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사장이 돼가지고 자기 회사 거를 광고하냐. 이거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걸었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몇 사람이 있는데 김연아, 유재석 뭐 이런 사람들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놀면 뭐하니 뭐 여기서 뭐 프로그램 이름 얘기해도 될 건데 거기에서 그 MBC 스튜디오에서 아마 MBC는 어디 공간인가 봐요. 거기 이제 박성재 사장이 기증을 해서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라니까. 그 마이크가. 그 스피커가요. 그 스피커가 물방울 모양 스피커인데 굉장히 비싸요. 사실은 그 음질도 좋고 그 청음실이 저쪽 양재 쪽에 있는데 옛날 제 일하던 법무법인 근처에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박성재 사장이 배임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고발했어요. 그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MBC에 대한 배임이라는 거예요? 네, 박성재 사장. 그러니까 이게 뭐야? 놀면 뭐하니에 스피커가 노출됐으니까 광고한 배임. 거다. 그 이제 이거 그냥 막 그 난사하는 거예요. 그 논리가 뭔지를 일단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 네. 사람들 논리가 맞다고 치더라도 네. 그게 어떻게 배임이 되느냐. MBC 측에서는 사장님 그 박성재 사장 측에서는 난 이미 그 회사는 상관도 없고 그건 이미 예전에 기증한 거다. 그게 뭐가 문제냐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왜 국민의힘에서 하필이면 국민의힘에서 하필이면 MBC 사장을 했을까? 상대로. 상대로 했을까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건데 네. 사실 언론에 대한 압박이 아닌가 라는 압박입니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지금 사실은 별 상관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다른 스피커 경쟁 회사가 저 스피커 뭐 하는 스피커인데 그 스피커가 지금 매우 잘 팔리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다른 경쟁 회사가 이거를 문제를 삼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해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국민의힘이 툭 튀어나와서 이걸 했다는 건 언론에서 압박을 하겠다는 의미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난사를 하고 있다는 게 해경궁 김씨 다시 다시 수사해라라고 네. 해서 재수사 촉구서를 들고 검찰에 갔어요 또 네, 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네. 그러니까 지금 무차별적으로 난사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코너에 몰렸다. 그러니까 요새 사면처가라고 그러잖아요. 사면처가. 예. 네. 사면처가에 처하니까 아무거나 그냥 막 둘러대고 난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좋아요. 자, 오죽했으면 어쨌든 간에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얘기가 오죽했으면 홍준표 의원까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론조사 공정과 관련해서 얘기를 합니다. ARS 조사에서 보니까 늘상 우리에게 5%에서 8%포인트 유리하게 나오던 A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나온 결과도 1.6%포인트 우리에게 지는 걸로 나오더라. 이쯤 되면 여론이 심각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역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후보 교체가 좀 방향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물론 이번엔 정권 교체든 되게 후보 교체해야 된다는 말을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이거 심각하니까 좀 생각해 보자라는 쪽으로 말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홍준표 의원이나 이런 분들 사실은 속으로 매우 웃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 심각하니까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좀 들리는 소문에? 사실 대책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면은 그런 태도나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았겠죠. 뭐 지금 아마 지금 이것저것 방법은 엄청 열심히 찾고 있을 거예요. 어제 심각성은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을 겁니다. 어제 TK에서 이제 대우경북 쪽에서
그런 식의 발언이 나온 것도 네. 본인 입장에서 어쨌든 지지자 결집을 노린 것일 거예요. 근데 아. 그러니까 방법은 계속 찾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지금 금방도 말씀하셨던 이건 뭐 저기 사실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어쨌든 이런저런 논란들이 많았으니까 그 논란을 재점을 다시 시켜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자기의 그런 논란들과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보이는데 뭐 그런 식의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발도 잘 안 맞고 적절하지도 않고 그리고 진짜 깊이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난사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게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되는 거는 그 김종인 총괄이 그립을 강하게 갖는다, 맡긴다 그러면 김종인 총괄이 보통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입 닫아. 나만 말한다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입을 닫아라. 나만 하겠다. 그런데 나만 그게 안 말한다. 된다. 예. 아니, 딱 비대위원장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예요. 발언도 네, 못하게 하잖아요. 보통 네, 회의 때 돌아가면서 쭉 발언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본인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를 한 군데로 딱 통일시키고 뉴스를 스피커가 딱 하나니까 뉴스가 그쪽을 통해서만 나오고 그게 하루 종일 언론에서 회자되도록 만드는 게 김종인 총괄의 기본적인 메시지 관리 방법이에요. 그래요, 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 김종인 총괄이 무슨 얘기 했다는 거 뉴스에서 보셨어요? 안 나와요. 엊그제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 말한 거 있어요. 김한길 조심해라. 아, 그렇죠. 그거 한마디 했죠. 근데 김한길도 조심하지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김동인 총괄 밑에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새시대준비위원회는 그렇죠. 후보 직속 기구예요. 예. 그런데다가 김한길이 아니라 진짜 여러 사람이 다 오폭 난사를 하고 있잖아요. 김진태 나와가지고 뭐 다시 막 얘기하고 조폭 연루설 뭐 이런 얘기 또 하고 있고. 네. 사실 김종인 총괄 관련해서는 저기 언론에서 잘 안 다뤄주는데 거의 매일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분이 이제 주로 나온 얘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하고 그 다음에 선대위 쇄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그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떨어져 나간 이후에 거의 매일 나오고 있는데 언론에서 안 다뤄주고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진짜 후보 교체가 가능한 걸까요? 법으로? 아직 후보 등록 안 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뭐 법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네. 이제 공직선거법상에 당내경 원래 뭐 이인제 방지법이라고 보통 부르는 흔히들 부르는 법처럼 법에서 이제 경선에서 패배한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출마가 못하도록 돼 있긴 한데 다만 이제 후보가 사퇴하면 되잖아. 후보가 뭐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당적 이탈 그러니까 요런 윤석열 경우에는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면 홍준표 후보가 들어갈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뭐 근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 갑자기 이렇게 뭐 윤석열 후보가 돌아가시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사퇴하는 수밖에 없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고 이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정말 사퇴하는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사퇴했다고 치면 그러면 누가 후보가 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아주 복잡한 문제. 또다시 선거해야 되는 게 경선을 또 해요? 지금 사실 그 국민의힘에서는 네. 이런 경우에 대한 특별 규정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네, 하나 있습니다. 당원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돼가지고 상당한 사유.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선정을 해서 중앙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특별 규정이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이런 규정도 없고 아예. 그래 어때 이게 이렇게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해서 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잡음들이 있겠죠.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전 후보가 높다고 하더라도 네. 이 과정을 통해서 후보가 쉽게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라서 사실상은 규정상 어렵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야,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번 돌리시겠다. 어. 후보가 홍준표인 경우 아. 또는 야권 단일 후보가 안철수인 경우 뭐 이렇게 해서 돌리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리고 어쩌면 홍준표 후보가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쪽에서는 사실은 자기한테 되게 중요한 그건 자기 부분이니까. 내부적으로 돈 내고 따로 돌려서 자기네 갖고 있겠지. 네, 그럴 수는 있겠죠. 못하면 근데 쓴다니까. 현실적으로 후보 교체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자, 그래서 그런지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 말씀을 참 잘 듣나 봐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교체는 이런 거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준석 대표 한번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후보 교체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제가 우리 후보에 실망한 일부 유권자 중에서 후보 교체를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도 문자도 많이 오고 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후보 교체의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후보가 만약에 뭐 선거 과정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해가지고 후보 교체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럼 어차피 선거 집니다. 후보 교체해도. 그러니까 저는 그건 생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고 후보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정말 이준석 대표는 뭐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라고 말은 하지만 우선 우리 후보에 실망한 유권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후보 교체의 방법은 물리적으로는 없다. 선거 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어느 정도 마음은 좀 뜬 것 같다. 그리고 일단 여기서 질 걸 생각하고 본인이 좀 몸을 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때요? 일단은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자기의 정치적인 자기 기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과연 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한 생각이 좀 복잡하긴 할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후보 교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이 말은 맞는 말이고요. 그건 사실은 여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특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제가 찾아봤는데 당원에 있더라고요. 저기 그 후보자로 선출이 되면 공식적으로 당의 주요 결정 권한이 후보자한테 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 규정이 있더라고요. 당무 우선권. 예, 우선권이 있습니다. 당무 우선권. 당무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가면 이게 대통령 후보로 뽑는다는 게 대통령 후보 한 명만 달랑 뽑는 것이 아니고 네. 이미 다 보셨겠지만 그 과정에서 당내의 여러 세력들이 진짜 치열하게 정치적 싸움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당 후보가 결정이 되면 공식적으로 그 후보를 지지했던 세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을 실제로 이렇게 지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지배 세력을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상 쉽지 않다. 그리고 그 지배 세력이 외부적 요인으로 결국은 물러설 수밖에 없으면 사실은 당은 와해 지경이 될 정도로 심각하게 외부적 타격을 입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은 바뀌더라도 이기기가 어렵죠. 네. 근데 그동안에 바꾼 예가 없지 않아요? 이렇게 바뀐 중간에 예가 있나요? 바꾸자는 얘기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한 번 있었어요. 네, 그랬죠. 후단협 네. 뭐 있었죠. 하여튼간에 네, 그래서 근데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네. 정몽준 지지 하긴 했었었어요. 캠프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공직제를 바꾼 적은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바꾼 적은 없고 우리나라에서 대선 중에 돌아가신 분은 계셨죠. 옛날 한 옛날에 신익희 선생님 돌아가셨죠. 신익희 선생님. 저도 이제 확인해 보고 났는데 70년대인가 한번 교체된 적이 있었다고 하긴 합니다. 근데 저도 이게 어떤 사건인지 자료편이 저도 그렇고 70년대에는 박정희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된 적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 없는 교체이지 않았을까. 그러긴 할 텐데 사실상 그렇게 자, 실제로 알겠습니다. 교체되는 이런 문제는 아니죠. 자, 이준석 대표가 아까 한 말 중에 문자가 많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후보 교체가 현실적인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자 보는데 오마이뉴스에서 좀 이거 조사한 게 하나가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와, 이거 지금 되게 복잡스러운데요. 이게 지금 뭡니까 도대체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오마이뉴스가 지금 이제 한 거는 가장 최근에 한 거, 오마이뉴스가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것들이라고 네네. 그래서 가장 최근에 한 케이스고 사실 이제 24일을 이어서 조금 시간이 지난주 정도이긴 한데 오마이뉴스 쪽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그쵸.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하는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19일부터 24일까지 이거는 이제 김건희 씨가 사죄하기 전에 있었던 나온 일이죠. 거죠. 예, 나온 거긴 하죠. 네, 여기서 이제 해봤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그러니까 지금 오마이뉴스가 이런 식으로 지지 정당별 이거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여기 보면은 그럼 저기 지지 정당, 당신은 누구를 지지합니까? 그럼 정당 지지율이에요. 예, 정당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기준으로 그러면 당신은 어느 후보 찍을 겁니까? 물어보면 사실은 여전히 그 윤석열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지층 자체가 분열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누구를 찍을 거야라고 물어보면은 저기 뭐 제3 후보를 찍는다거나 아니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탈해서 지지층이 분열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후보 투표장에 가면은 내가 윤석열을 찍기는 할 겁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 투표장에 안 갑니다. 계속 이게 반복되면 그렇지, 안 가겠지. 이 사람들이 도저히 가서 이재명이나 또는 뭐 심상정이나 다른 후보를 찍을 수는 없고 투표장에 안 가는 방식으로 가거나.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리고 이거는 여전히 그 24일까지 조사하기 때문에 네. 누구야? 김건희 씨 사과 전입니다. 네, 사과 전. 24일 날 사과했잖아요. 네. 26일 날 사과했나? 26일 날, 예, 일요일 날. 26일 날 네. 일요일 날 했어요. 일요일 네. 날. 일요일 날 오후 3시에. 네. 그래서 다음 건 좀 다음 어떻게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후보 교체는 별로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홍준표 의원은 지금 핑크빛 꿈을 꾸고 있을까요? 머릿속에서 지금 잠자는 동안에 핑크 코끼리가 나타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 오죽하면 후보 교체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윤석열 후보. 경북 선대위 출범식에서 아주 제가 들어보기에 이런 종류의 막말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말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전문가를 쓰겠어요. 전문가가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해먹는데 지장이 있죠. 그러니 이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그 무능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뭐 사찰에 이 과거에 권위주의 독재 정부가 하던 권위주의 독재 정부는 국민들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놔서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부는 뭐 했습니까? 정말 가지가지 다 하는 이 무능과 이 불법을 아주 동시 패션으로 다 하는 이런 정말 엉터리 정권입니다. 민주당에서 후보가 저보고 토론을 하자 하더라고요. 제가 바보입니까? 대장동, 아니,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 후보가 어느 정도의 그 비전과 정책에 숙지되어 있는지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론을 해야 된대요.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가짜습니다. 네,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토론하자고 하는데 가짜다 이건데요. 그럼 국민의 알 권리가 없다는 뜻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식한 삼류 바보를 데려다가 지금 나라를 망쳐놓았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리 TK 지지층 결집을 노린다 하더라도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지상파 방송에서 윤석열 후보 때문에 아주 미칠라 그런다고 토론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럼 따로따로 그 1대1로라도 뭐 좀 찍어가지고 해보려 했더니 그것도 안 하려고 해서 좀 그렇다고 그러는데 토론하자 그러니까는 내가 바보입니까? 토론을 왜 합니까?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거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김필성 변호사님. 뭐 사실 토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자신감 없는 거는 뭐 옛날부터 우리 알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까지 너무 창피스러운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좀 부끄러운 말 아니에요? 뭐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받으니까 네. 자기가 토론을 안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호소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당성이 뭐야? 좀 범죄자랑은 토론할 수 없다? 범죄자랑 토론할 수 지금 사실은 법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법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네. 사실 설사 토론에 자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토론에 자신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전략적으로 적절하지 않거든요. 네. 사람들이 토론에 대해서 토론이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토론을 피하는 모습을 정당화해야 되니까 이런 걸 갖다 붙이는 거죠 지금. 아,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돼요? 나는 저 말을 들어도 전혀 정당화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제 얘기는 한 줄 한 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몇 시간 걸려요. 한 줄 한 줄 뭐에 문제가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면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처음 봤습니다. 진짜 지금까지 이런 후보는 없었다. 이분은 후보인가 취객인가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 적반하장 이전에 항상 본인이 코너에 몰렸을 때 네. 벌컥 화를 내면서 벌컥. 벌컥 화를 내면서 적반하장 전술을 많이 사용해 왔었거든요. 이전부터. 적반하장 전술. 근데 지금도 그렇게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토론을 그러니까 하세요. 그 가짜 얼마나 가짜는지 국민들 앞에서 철저히 까발리세요. 그렇지, 얼마나 토론해서 삼류 하면 바본지, 토론해서. 얼마나 범죄자인지 한번 범죄자가 확정적이다, 확정적 범죄자다 이런 톤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토론을 하세요. 아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거야. 그럼 좋아요. 그러면은 좋아요. 이재명 후보가 확정적 중범죄자라서 토론할 수 없다고 치면 중범죄 안 저지른 확정적이지도 않은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하고는 왜 안 합니까? 그분들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왜 싫대요? 사실 이제 그분들은 바보라서?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사실 점철돼 있어서 지금 이것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그렇고 여기 보면은 삼류 바보들 다르다가 정치적 이렇게 지금 이거 문제됐잖아요. 본인이 거기서 가장 요직을 지는 사람 중에 삼류 하나인데. 바보가 자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내용들 따져보면 하나하나가 다 사실 모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신천식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된 메시지가 아니에요.
가서 내가 강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생각대로 얘기를 한 거고 지금 토론하지 않는 이유도 사실은 토론을 피하는 거죠. 토론을 피하는 거고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말을 계속 바꾼다 이재명 후보가 말을 바꾸면 말을 바꾸는 후보만큼 상대하기 쉬운 후보가 없어요. 그렇죠. 당신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후보로 토론하지 않겠다는 이유란 말이에요. 이분의 입장에서. 결국은 토론을 피하면서 이것 때문에 자기가 할 말이 궁색하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정리합니다. 우리 다 판사 출신이 우리 3명이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당신의 말은 토론 안 하겠다는 명분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 그냥 토론이 무서워서 싫다는 뜻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우리가 선회하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중범죄자 아닌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혹은 김동연 후보가 토론하자 그러면 그럼 받으십시오. 그러면 진정성을 믿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김필성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 주제는 자, 이준석 대표 왜 이리 몰렸나 이겁니다. 지금 선대위 복귀를 놓고 여러 말들이 오고 가고 있고요. 또 이준석 대표도 조금 돌아갈까요?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다시 좀 모양새가 좀 이상하긴 이상해졌어요. 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난데없는 성접대, 그것도 2번이나 성접대 의혹을 지금 들고 일어났습니다. 의혹 제기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의 성접대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여기서 하나 약간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900페이지에 달하는 이 서류는 네. 그 의전 담당이고 피해자인 네. 김땡땡 씨와 관련한 사건의 자료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김땡땡만 피해자가 아니라 또 장땡땡이 있어요. 장땡땡이 있습니다. 장땡땡. 네. 녹취록 나가는 순간 네. 준석이는 그냥 이게 네. 당대표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앞으로 그냥 정치를 못해요. 네. 저희가 이거는 왜 CG를 만들었냐? 네. 이 캡처 화면으로 언론사들이 이제 써라고. 쓰라고. 아니 우리도 네. 기다리는 지금 DC, 네. 일베, 엠팡, 네. 뭐 펜코, 뭐 그리고 네. 저쪽에 뭐 파리쿠, 오유, 뭐, 파리쿠 네. 뭐 하다못해 뚜껑 열린 TV도 지금 네. 얼마나 이걸 들여다보고 그럼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 가세현 주장인데요. 경찰과 검찰 수사 자료를 근거로 내가 확인한 거다. 이준석 대표가 예전에 박근혜 퀴즈로 불리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 그 당시에 8월 15일이네요. 130만 원 상당의 숙소와 성접대를 제공받았다. 그래서 이제 여성 2명을 지목을 했고요. 그 2명이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방송 직후에 당황스럽다. 나와 관계가 없는 사기 사건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이상해요. 만약에 제가 이준석 대표라면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냐. 나는 그런 적 없다. 일단 그 얘기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 얘기할 것 같은데 갑자기 당황스럽다. 나는 그런 식으로 조사받은 적이 없다. 내가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나한테 뭔가 연락이 왔을 텐데 난 연락받은 적도 없다. 이런 얘기를 먼저 했단 말이죠. 이거 좀 이상하더라고요. 신장식 변호사님 이거 어때요? 일단 저도 또 마찬가지로 네. 이준석 대표가 태도가 좀 태도가 네. 약간 전면 부인,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성접대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난 또는 그 자리에 간 적 자체가 없다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지 수는 않았어요. 있겠지만 뭐 전혀 예. 무관하다 이래야지. 오히려 거짓말이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그 자료 어디서 나왔냐? 그 자료 다 내놔라. 공개하지 않으면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뭐 고소고발하겠다라든지 첫 반응은 조금 왜 이렇게 반응하지 싶은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또 영리한 사람이거든요. 저쪽에서 나오는 걸 가세현이랑 또 한두 번 싸워본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예, 서로 주고받는 가세현도 합을 조금 더 이렇게 수를 몇 개 숨겨놓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이렇게 가세현이 나오는 걸 보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게 몇 가지 수를 남겨놓고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첫 반응은 좀 이상했습니다. 네, 좋아요. 자, 우선 가세현은 왜 이럴까 이 시점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의 그 측근들하고 자꾸 각을 세우고 후보를 공격하니까 이준석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는 걸까요? 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가세현이랑 워낙 많이 싸웠어요. 탄핵해야 된다 뭐 이런 탄핵해야 된 탄핵 운동을 했잖아요. 그냥 운동도 하고. 탄핵해야 됩니다 하고 논평을 한 게 그래서 아니라 조수진 의원하고 좀 짬짬이처럼 보이기도 했었잖아요. 탄핵 운동을 했죠. 탄핵 운동. 그다음에 부정선거 이거랑 엄청 싸웠잖아요. 그렇죠. 부정선거 의혹 이것도 가세현에서 굉장히 증폭시켰던 그러니까 이준석 거고. 혼자 진짜 고군분투했어요. 사실 뭐
왜 20점인가에 대한 여러 음모론들이 있고요. 사실 그 음모론들 때문에 지금 특히 이제 보수적인 젊은 남성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커뮤니티들이 상당히 강하게 분열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고 있는. 음모론을 가지고서 이런 거 해야 되는구나. 그래 돈 버는구나. 그렇죠. 예. 뭐 음모론이긴 하지 사실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근거가 그치, 있는 건 아니니까 뇌피셜이니까. 뇌피셜이니까 하지만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건 사실이어서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코너에 몰렸기도 하고 자기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에 이렇게 기가 막히게 터져서 이준석 대표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은 사실 뭐 음모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오히려 가세현은 국민의힘이 지길 바랄 거다 선거에서. 그래야지 돈을 더 많이 벌 거다. 예,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어쨌든 그래서 펜코나 이런 쪽에 이준석 대표를 많이 지지하던 20대, 20, 30대 남성들 모여 있는 데서는 이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게 주요 논제예요. 아니, 근데 그 음모론이 검찰 개혁론으로 가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더 황당한 거는 하태경 의원이에요. 하태경 거기는 의원은 민주당이 했다고 왜 그러는데? 뒤에 민주당이 있다 그러는 거야? 민주당이랑 뭐 연결돼 있어요? 이것도 음모론이 셈인데. 아니 사실 뭐 아무데나 민주당 갖다 붙여? 뭐 이제 설득력은 그 다른 지금 펜코나 이쪽에서 문제되고 있는 음모론보다 훨씬 설득력은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평론가. 설득력이 없다니까. 설득력이 없다. 이게 지금 그리고 사실 뭐 좀 더 들어가면 그러면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이준석을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민주당은 지금 솔직히 응원해도 모자란 판인데.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 근데 음모론을 제기한 건데 설득력이 훨씬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강효석이가 기가 막혀가지고 또 바보 같다는 식으로 좀 하태경 의원한테 뭐라 하긴 하더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 김필성 변호사님 말대로 이준석 대표가 바깥에서 고사하지 말고 바깥에서 윤 후보랑 계속 각을 세워주는 게 좋죠. 그렇죠. 근데 왜 민주당이 왜 그런 짓을 하겠어? 심지어 물론 뭐 이게 또 고도에 한 번 더 3쿠션에서 4쿠션인가? 그러니까요. 어떤 얘기 이거 또 음모론이지만 이러다가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 가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그 얘기 나왔어요. 민주당에서 영입하고 싶어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진짜 좀 생각 없이 던진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든 거예요. 우리도 한번 음모론 한번 만들어 볼까 봐. 우리 프로그램도 기획. 그러지 마요. 나는 돈 좀 벌고 싶은데. 자, 좋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윤석열, 이준석 갈등을 또 조장하고 이용하는 게 바로 또 가세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세현은 어쨌거나 이슈되고 돈 벌면 좋아하는 거군요. 자, 그러니까 이쪽 보수를 지지하는 건강한 보수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게 과연 그 당이나 그 당 후보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세현한테 이렇게 놀아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그래요. 태도를 조금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이렇게 이제 판이 깔아지고 나니까 초선 의원들 또다시 당대표 사퇴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초선 의원들은 왜 이러는 거예요? 자꾸 가세현 말만 들어요. 왜? 가세현 나온 거 가지고 66명인가 67명이서 막 뭐라 하고 또 이번에 또 왜 이래요? 그때 그 67명 좀 수정을 하면 67명 그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67명은 초재선 다 합쳐가지고 다 합친 거고 네. 한 뭐 15명, 20명 정도가 이제 모여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네. 이 양반들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그 다음 선거를 볼 수밖에 없죠. 봤을 때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기 영향력을 유지한다거나 또는 그 다음 총선에서 본인의 그 공천을 생각을 했을 때 이준석은 본인들이 보기엔 예측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 또는 자꾸 흔들려고 할 거다라고 하는 데서 기존의 당내 세력들이 쭉 여러 소위 신주류 세력들이 모여 있는 윤석열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보통 자기 당에 있는 사람들을 다 중심으로 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지방자치단체 관련해서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준석 대표처럼 그렇게 시험 본다 그러고 막 그러면 본인이 영향력 행사할 게 별로 없으니 그렇죠. 자기는 이준석 대표가 싫군요. 싫죠. 지금 다수가 싫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들 다수는 이준석 대표가 싫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뭐 어떻게 철딱선이 없다는 얘기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실 이준석 대표에서 본격적으로 얘들은 이준석 대표는 한국형 우파 포퓰리즘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쫙 할 말이 많은데 그 얘기를 가지고 내 이준석을 요새 비판을 못하겠네. 비판을 못하겠어요. 하도 그쪽에서 흔들어 제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가지고 이준석 대표 화이팅.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중간에 사퇴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사퇴할 사람은 아니에요. 또 그렇게 강단이 없진 않아? 그 정도는 지킬 수 있다. 다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명분도 있고 후보가 워낙 흔들리고 있으니까 명분도 있고 뭐 당 개혁이라고 하는 보수 개혁이라고 하는 명분도 있는데 실은 또 자기 재산 챙기기죠. 그렇죠. 자기가 여기에서 이 당선이 되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든 안 되든 본인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이대남들이 자기를 계속 지지하게 하지 않는 한 또는 여기서 강단 있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자기의 정치적 자산이 손실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그렇죠.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정치적 자산을 지키면서 소위 정당개혁, 보수개혁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자기 정치적 자산을 지키는 일을 결국 하고 이준석 있습니다. 대표는 홍준표 후보하고 아름다운 또 이걸 동행을 또 해야 되겠네. 그건 모릅니다. 그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사실 손잡고 같이 갈지는 잘 모르겠다 생각 드는 게 지금 아까 지금 말씀하신 이대남이 지지를 두고 사실 지금 둘이 경쟁하는 상태. 근데 이대남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예, 그쪽은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도 안철수가 또 넘어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안철수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둘 사실은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뭐 당장은 전략적으로 제휴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홍준표 지금 전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분하고도 장기적으로 같이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서로 어쨌든 간에 이점이 있어야지 또 서로 손잡고 앞으로 같이 나아가겠죠. 정치라고 하는 게 좀 진짜 지저분하고 복잡하더라고요. 판세 읽는 것도 능력이 필요하고. 어쨌든 근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코너에 몰린 것처럼 보이지만 또 사실 그것만은 아니다. 이준석은 자기 정치는 매우 잘하고 있다. 이렇게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 선대위 그만둔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세게 지금 나가면서 약간 흥분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를 좀 무식하게 공격하는 듯한 모양새가 보여져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도 너무 무차별적으로 한꺼번에 하루 이틀 사이에 한꺼번에 쫙 나왔잖아요. 김태형 의원의 철딱선이 발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했는데 근데 이준석 대표를 실드 쳐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김정인마저 당신 브루투스 너마저 이거야. 네, 그러니까 깐부가 아니에요. 오직 그나마 그 홍준표 후보가 지원 사격 정도 해주는데 홍준표 의원이 지원 사격 해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돌아갈 자리를 못 찾고 있는 거죠. 돌아갈 명분을 안 줘요. 네, 돌아갈 명분을 안 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김종인 총괄이 그나마 이준석 후보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은 김종인밖에 없거든요. 근데 김종인 총괄이 지금 지지율 추이를 보면서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걸 명분 삼아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조금이라도 열어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여전히. 김종인마저 완전히 문을 닫으면 진짜 돌아가기 어려워요. 근데 나는 김종인도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아. 힘 떨어진 것 같아. 그렇죠? 요즘 네, 하는 거 말발이 안 봐요. 먹혀요. 완전히 비실비실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일 본인도 사실은 거의 매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예 보도도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고 이게 김종인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다 있다다. 예, 김종인 스타일은 딱 휘어잡고 주도하는 스타일인데 사실은 지금 김종인 지금 총괄 대표 뭐 이렇게 불러야 되나요? 총괄도 지금 사실상 뭐 뒤로 좀 물러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의 힘은 후보의 신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이 그 전에 비대위에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본인의 힘도 본인의 뭐 물론 전략적인 어떤 마인드나 그런 전략도 있었겠지만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문재인 당시 당대표가 민주당에서 비대위원장 할 때도 당대표가 힘을 확실히 실어줬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주주가 오너가 말을 하면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가 힘을 안 실어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킹은 못 만들었어. 네. 중요한 건 그거야. 그런데도 킹을 못 만들었어. 총선이나 뭐 이런 데서는 조금씩 성과를 내긴 했지만. 그렇죠. 자, 송현숙님이 한마디 정확하게 하시네. 윤석열은 이준석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포인트 같아요. 이러니까 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윤석열은 윤핵관만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이 이기든 지든 윤석열 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창당. 그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고 이준석도 거기에 대해서 저거는
창당 시나리오다. 네. 새로 새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김정인 국민의힘을 위원장이 지키겠다. 거기다가 탁 경고 메시지 빨리 내놓은 거죠. 딴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나이가 지금 60대 초반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나갈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하는 더 나올 수 거거든요. 있다고 생각해요. 한 번 더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의 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원래 창당도 고려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원래. 부득이하게 국민의힘 들어가신 분이기 민주당 때문에 못 들어가서. 민주당 못 들어가서 부득이하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을 자신의 정당으로 확실히 틀어주기 위해서는 네. 이준석, 홍준표는 내치고 그렇지. 확실하게 새로운 정당으로 금태섭 뭐 등등등 신지혜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이 중도 확장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대통령을 할 수 있다라고 그건 진짜, 생각을 하는 것 진짜 같은데 바보다. 내가 바보 보기엔 같은 그거는 바보 같은 네, 소리다. 네. 금태섭 신지혜 데리고서 절대 할 수 없다. 못 이긴다. 이게 내 생각이고 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름이 손인가 봐요. 우리 아이디 쓰시는 분. 아 예리하셔라. 아 날카로우셔라. 아 치명적 논평. 우리한테는 말이에요. 지금 기뻐하세요. 네,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김필선 변호사와 함께 목요일 이슈 한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뇌물 혐의로 구속됐었고요. 자 기소됐는데 추가 기소가 됐어요. 뇌물 추가 기소가. 근데 수사를 무마해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시리즈로 지금 3가지 건, 4가지 건이 전부 다 불기소가 돼버렸어요. 자, 이거 무슨 얘기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을 뇌물 혐의로 9년 만에 기소를 했는데, 자, 9년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반면에 윤석열 후보의 수사 무마 의혹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신장식 변호사님? 7년이냐 9년이냐의 차이가 공소시효가 네. 뇌물 특가법상 뇌물 수수죠. 이제 네. 윤우진 같은 경우는 윤우진 사건은 2개가 있잖아요. 1차 사건은 육류업자들한테 돈 받은 거. 네. 2차 사건은 최근에 2017년 18년에 걸쳐서 또 로비해 주겠다고 해서 돈 받은 거 두 건인데 2차 사건이 먼저 기소되고 1차 사건이 이번에 기소된 거죠. 그 1차 사건 때 그 소위 그 외국으로 도피했다가 돌아와서도 무혐의 네. 처분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윤대진 등이 변호사법을 위반해서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이광석 변호사였죠. 네, 소개해줬다라는 거. 이남석 이남석 변호사. 그 다음에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수사를 무마했다. 부실 수사해주고 증거 다 없게 만들었다. 없게 해줬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았던 게 2019년인가요? 18년인가요? 저기 할 때 그 검찰총장 청문회 할 때 네, 2019년 7월에 앞에 말씀드린 이 2건에 대해서 허위로 증언했다. 그래서 국회 증언감정법에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 3건인데 앞에 이 직권남용하고 그 변호사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다 지나갔다. 그렇죠. 거기는 7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9년 공소시효가 9년인 윤우진은 기소되고 여기 두 건은 이제 기소가 안 된 거고 증언감정법은 고소고발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국회가 해줘야죠. 20대 국회에서 고소고발해야 된다. 네. 지금 21대 국회에서 고소고발한 거는 공소권 소용이 없습니다. 없다. 네. 소용이 없다. 해가지고 이제 창고 대방출을 해준 거죠. 이야, 진짜 불사조 같아. 부러워 죽겠어. 김필선 변호사님. 사실 지금 불기소된 이유들이 전부 법기술적인 내용들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법기술적인 내용들이고 뭐 지금 국회에 그리고 시간을 질질 끌어가지고 다 해결한 거잖아요. 예, 본인이 직위에 있을 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어서 사실 지금 뭐 아까 얘기했던 무슨 뭐 이제 수사 무마나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명백해 보이는 사건임에도 네, 불구하고 맞아요. 공소시효 고용수 만료됐던 거는 그냥 싹 하고 넘어갔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림이 매우 안 좋죠. 뭐 안 좋아도 어쨌든 결론은 불기소라는 거. 그러니까 혐의 없음이나 뭐 사실 이렇게 나와도 사실 다 의심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전부 공소시효, 공소권 없음. 사실 공소권 없으면 좀 약간 어이가 없는 게 20대 국회에서 이걸 안 했다는 것도 좀 어이가 없긴 없습니다만 어쨌든 공소권 없음 문제도 있고요. 아니 그래서 김진태 위원장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때 당시에 장제원 의원이 그 최은순 씨 그 통장 잔고 위조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고발하는 바람에 이번에 1년 나온 거잖아요. 1년 나왔죠. 윤핵관으로서 얼마나 민망해. 근데 김진태 위원장 그때 당시에 청문회 하면서 윤석열 후보한테 그 김건희 씨 서울 경영전문대학교 석사를 경영대학 석사로 했어요? 안 했어요? 뭐 이러면서 그때 추궁하고 어이없어 했는데 만약에 그때 가짜로 증언한 것이 이번에
기소가 됐었어 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얼굴 못 들고 다니지. 근데 그게 딱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되니까 그나마 얼굴이 나온 거지. 네. 그 어쨌든 보통 안 좋은 의미로 하면 법기술자의 절정의 기술을 보신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아, 그다음에 검찰 같은 경우는 실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정경심 교수 그 기소할 때 검찰 네.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공소시효 하루 앞두고 기소 부르지도 않고 아무리 공소시효 문제가 있지만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조사도 안 하고 어떻게 기소해버렸어요. 기소할 수 있냐 그랬더니 검사에게 가장 치욕은 공소시효가 지나면서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못하는 것이 검찰의 가장 큰 치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 그러면 검찰은 치욕 3종 세트를 국민들에게 선물한 겁니다. 네. 첫 번째 그 문제가 있고요.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공소시효 도과하는 부분들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네. 그 법원에서 판단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재정 신청해가지고 만약 불기소 처분을 검찰이 한다고 하더라도 재정 신청이라고 해서 법원에 가서 이거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를 한 번 더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좋아요. 그걸 못하게 했다. 아,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검찰 기소권 독점은 정말 큰일입니다. 자,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까지 통신기록 조회했잖아요. 공수처 없애야 되는 겁니까? 통신기록 조회는요. 네. 지금 이번에는 사실 영장 받아서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영장 받아서 한 거죠. 받아서 카카오. 한 거고 사실 그 전에 검찰이 하고 있었던 실무상 수많은. 하는 것들 하는 거 사실 영장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지금 불법 사찰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예 거. 사실 네 특히 검찰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검찰 쪽에서 네. 윤석열 총장 시절에 282만 명 통신 조회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는 말할 때 민망해야 되는데 저는 민망해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심리하는 재판부가 PC 강사교실에서 나온 PC 이거 증거인멸 인정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나온 표창장 관련 자료들 전부 다 쓸 수가 없잖아요. 네. 무죄 나올 수 있겠네요. 뭐 파기환송도 되고요. 뭐 사실 이게 이후로 파기환송이 되어야 돼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것만 증거가 있는 건 아니어서 어떻게든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정도 나왔으면 사실 보석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석 신청해서 좀 구속이 좀 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줘야 된다고 뭐 사실은 지금 사실 얼마 전에도 들어가다가 그거 어제 입원하고 했다고 하거든요. 이 내지탕. 정도면은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왜 변호사들 근데 보석 신청 안 하는 거예요? 정무적인 판단들을 양쪽에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선 앞두고 정경심 교수가 지금 바깥으로 나오는 게 나오는 좋으냐, 것이 안 좋으냐?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만 순진해. 그리고 파기환송 우리만 법리적으로 생각해. 오히려 파기환송이 만약 된다면 네. 그 시점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까. 대선 후보 시점, 대선 선거 시점에 파기환송 대사하는 게 좋다. 여러모로. 누구는 들어가서 고생하거나 말거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추정을 하는 거죠. 사실 이거 지금 하고 있는 변호사님들이 제가 잘 아는 분들인데. 나도 알아 그 사람들. 아마 정적 고려를 하실 만한 분들은 아니고요. 그래. 대신에 이제 지금 마지막 말씀하셨던 뭐 이제 그 시점들이나 뭐 그 점에 대해서 어느 쪽이 유리할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재판의 세계는 복잡하고 다단하고 정말 힘듭니다. 정치 세계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거의 9,000명 지금 들어오신 것 같아요, 동접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 중요한 말 합니다. 올해가 우리의 마지막 방송이었어요. 우리 내일 방송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정말 큰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저희는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해피 뉴 이어!